지금 60, 70대 되신 분들은 한번 10대, 20대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과연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평생을 살았나? 저희 세대는 거의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 낭독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KHO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달만 있으면 64이 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지식을 알려주는 예능을 좋아해서 김경일 교수님과 이익주 교수님을 익히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 사연을 보낼 수 있다니 마음이 들뜨네요. 하하.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하는데 저는 자꾸 입을 열게 돼서 문제 물음표입니다. 이 문제 아닌데요. 그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단순히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지만 뭐랄까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여고 동창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며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막 정리하기도 해요. 조금 웃기죠? 여성분이었군요. 호호.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을 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정해져 있다 보니 서로 지루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나마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유튜브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굳이 또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시무룩해졌나 봐요. 아들놈이 왜 그러냐 물어서 이러저러하다 말해줬더니 장난스레 엄마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 유튜버 해보라고 합디다. 그래서 무슨 유튜브냐, 그리고 너무 주책이다 이랬는데 내심 하고 싶은지 뇌리에서 유튜브가 사라지지를 않네요. 이해합니다. 유튜브는 젊은 아이들의 놀이터인데 괜히 눈치 없이 낀 늙은이가 될까봐, 그래서 괜히 욕만 먹고 상처받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이런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저는 역대 출연자분 중에 가장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맛깔스럽게 읽어주시는 분으로 최고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현장의 분위기를 잠시 좀 온라인으로 보신 그 분들께 알려드리자면 자꾸 다 웃으세요. 자꾸 이렇게 호호 막 이렇게 재밌게 웃어주시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익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먼저 약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번에 왜 나 이모티콘 만드는 거 하고 싶다라고 한 분이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제작진이랑 제가 이제 경일이잖아요, 김경일.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진행자 MC가 아니고 저를 DJ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DJ. 약간 이제 밤에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경일 DJ니까 경디라고. 경디. 경디의 마음 팁. 이렇게 제 마음대로 이제 코너를 제가 막 우겨서 만들었거든요. 살짝 이제 경디의 마음 팁이 이제 또 홍보차.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심리학에서는 걱정이랑 고민이랑 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뭐냐면 첫 스텝을 안 밟았기 때문에 순서가 안 나온 거고, 머리에서. 그래서 근심하는 거고요. 고민은 뭐냐면 첫 스텝을 밟아봤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되는지 순서를 아니까 그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늠을 계속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서, 걱정은 사실은 좀 별로죠. 근데 고민은 한다는 건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저는 유튜브 편집 기술, 촬영 기술 학원 딱 신청하시면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하시는 걱정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근데 만학이라고 좀 생각을 이거는 유튜브가 꼭 공부는 아니지만 약간 내가 이 나이에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교수님의 어머님을 또 떠올리면 뭐 정말 대단하신 사연이잖아요. 지금 이분께서 64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좀 자극받으시라고 교수님의 어머님 저희 어머니요. 네, 사연을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전 연세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 올해 89이신데요. 그 국민학교 그때는 초등학교란 말 없을 때죠. 저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60세 정도에 보통 정년하시나요? 60 그때는 65세까지 65세가 네, 대학 교원이랑 비슷했거든요. 같을 65세로 때입니다. 정년하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실 때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죠. 예전에 네, 워낙 교원도 사범학교라고 하는 부족하고 걸 사범학교에 졸업하면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대학을 한다는 게 좀 계속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하시자마자 가까운 대학에 저 일어일문과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거의 그걸로, 70세 다 돼서 졸업하셨겠네요. 그렇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 사시는 그 동네에서 저 조그만 그 교실 하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또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실을 하시는군요. 가르치고 계신데요. 89세신데. 그렇죠. 네. 그런데 글쎄 어떨지 모르겠어요. 배우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나이 들도록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또래 같은 연세의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활력 있게 사세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46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저기 예순 예순넷 참 예순넷이라고 네, 하셨죠. 네, 근데 그 정도는 만학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 이거 너무 저희 어머니 얘기를 먼저 하고 하면은 이분이 좀 너무 기죽으실 수 있으니까. 아니 하고 일단은 네. 제 아버지도 지금 80대 초반이신데 네. 지금 학예사 시험 네. 지금 이제 사수하고 계십니다. 네. 목표가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사수하신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올해 또 시험 보신다는데 나 큰일 났다. 아니 그 시험이 그 아버님의 건강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거를 너무 확실히 느끼는 게 정말 왜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공부를 하시거든요. 공부를 하시는데 같은 책을 다시 사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옆에서 제 어머니께서 어머니도 워낙 공부를 많이 늘 하시지만 일단 첫째 귀찮게 안 해서 너무 좋으시고 공부하시니까 둘째로는 80이 넘어도 사람이 어떤 일에 저렇게 몰두하는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내 배우자가 참 보기 좋더라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가르치시는 건 더 대단하신 거죠. 뭐 그러면 일단은 이건 고민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60대나 70대 60대는 정말 만학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는 많은데 수명이 너무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이제는 이제 이건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유튜브를 한번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유튜브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시잖아요. 네. 크리에이터신데 이게 이 사연자께서도 이런 걱정을 좀 하시잖아요. 나이 먹고 뭐 하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사실은 대부분 실제로 하시게 되면 거의 그런 걱정 안 하시고 뭘 만드는데 이제 힘들어가지고 막 준비하시면서 힘드실 텐데 그래도 좀 걱정을 하셨죠 처음에. 걱정했죠. 했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 시작한 게 나이가 꽤 들어서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유튜브의 만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반응이 어떨까 걱정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걱정이 앞서면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네. 이걸 믿었어요. 악플 달릴 것이다. 하지만 칭찬도 달릴 것이다. 그리고 저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좋은 이걸 좀 뭐랄까 좀 고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냥 그렇죠.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반응 뭐 지금도 악플도 막 있고 해요. 그런데 내 할 일을 한다. 이것이 요즘 우리 세대는 젊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반응에 신경 쓰지 마시고 유튜브를 하나의 기회라고만 생각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려도 들어줄 사람을 모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문화도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은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악성 댓글 남기시는 분들 보니까요. 네. 뭐가 올라와도 남기시더라고요. 네. 뭐가 올라와도. 네. 심지어는 불멍이 올라와도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꼭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보면 사실은 거의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은 그냥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또 파악해서 또 쭉 파악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니까요. 그걸 꼭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에이터. 이 크리에이터. 사실 이게 말이 크리에이터지만 이 크리에이터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지금 영어식 표현이지만 분명히 옛날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옛날에 이제 이런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지만 이런 크리에이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기존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이야기 혹은 나만의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남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새로운 재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셨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네네.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야만 뭔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질, 뭐 끼라고 해도 좋고 뭐 이런 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은 도시가 발달해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우연이든 필연이든 계속 서로 사람들이, 만나니까요. 모이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대체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도시가 발달하는 것을 한 18세기 정도, 조선 후기 18세기, 정도로 봐요. 조선후기. 네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정도에는 뭐 시장도 발달하고 거기 가면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내가 남과 달리 가지고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지금 크리에이터의 원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그 18세기, 19세기 정도에 쓰여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추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주제기. 네, 추재는 조수삼이라고 하는 저자의 호이고 기는 특이한 일을 기록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드문 이야기를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조선시대판 크리에이터들의 실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책 읽어주는 사람 있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책 읽어주는 사람. 옛날에는 글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알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렇겠네요. 일이죠. 그렇겠네요. 네네. 네, 거기다가 저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읽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구연하듯이 막 읽는 이런 재미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크리에이터가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추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입에 먹물을 이제 이렇게 품고 종에다 뿌린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그림을 막 그렸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 앞에서 하면 사람들이 막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아마
돈벌이가 됐겠죠. 오, 그러니까 입에 이런- 먹물을 뿜고 이렇게 샥 하면 먹물이 쭉 뿌려지고 네. 거기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막 손가락으로 막 그림을 아, 그린다는 요즘 모래로 거예요. 하는 뭐 이런 것처럼 막 네네. 되게 신기하죠. 네, 그런 오. 거죠. 그리고 좀 고전적인 크리에이터인데 책회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쾌는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입니다. 책을 소개해주는 사람. 옛날에는 서점이 번듯하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책을 사기도 어렵고 어떤 책이 있는지도 그렇지. 알기가 어렵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데 관심이 있는데 어떤 책이 좋겠어 물으면 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책 이름을 대면서 이런 책을 구해줄 수 있겠소? 그러면 아 내가 연경 갔다 오는 길에 뭐 구해다 드릴게요. 이렇게 책을 연결해주는 책 복덕방이 있는 거죠. 제가 책 프로그램 많이 나가는데 제가 네. 조선시대 갔으면 딱 책회네. 책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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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교수님은 또 비슷한 책회 분야가 좀 다 동업. 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네, 심리학 그러니까요. 역사. 네, 이런 자기만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주고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조선 후기 정도 되면 여기저기서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정말 고도로 발달한 것이 지금의 크리에이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 새로운 말일 뿐이지 그 다양한 흐름적 맥락이 다 있었군요. 네, 다 그렇죠. 있었던 건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2, 300년 전인 조선시대 뭐 후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서 이렇게 막 활동도 하시고 돈도 좀 버셨겠죠. 그 돈 버는 방법이 아주 특이한데요. 네.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료 받고 들어오게 해서 돈을 번다? 이러려면 극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매표원도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자기 능력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전기수라고 합니다. 전기수. 네, 이게 사람 이름 같네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네네. 전기, 기이한 말을 전하는 수. 수는- 기이한 말을 전하는 네. 그런 사람들. 네,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수는 이게 노인 숫자인데 대개 하는 사람들이 노인답게 얘기를 해서 아마 숫자가 붙었을 거예요. 네,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클라이막스에 딱 도달했을 때 말을 딱 끊어요. 네, 궁금해지게. 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막 이런 거 드라마처럼. 네, 그 진짜 열받지. 요새 하는 말 궁금하고. 있잖아요. 예, 궁금하면 500원.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한 푼도 못 버는 거고 재밌으면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었느냐면요. 이거는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록이요? 네, 오. 정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정조 임금이 이 그냥 허무하게 죽은 어떤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종로 그 시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 이 전기수가 막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던 청중한 사람이 과몰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자기 그 이야기 속에서 화를 참지를 못하고 그 전기수를 낫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전기수의 그 이야기 솜씨가 얼마나 그러니까요. 대단했으면 예. 들은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딱 끊고 궁금하면 500원.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가 됐겠죠. 자, 이래서 이 전기수들이 조선 후기 정도의 이 서울에는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활동을 했을 거예요. 이 업복이라고 하는 실명이 지금 나와 있기도 하고요. 실명이요? 네, 이건 실록에는 없고 천구야담이라고 하는 야사집에 나와 있는데 이름도 나와 있고요. 아주 이제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그 추재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매월 1일에 청계천, 옛날에는 개천이라고 했는데 개천의 첫 번째 다리에서 1일날, 두 번째 다리에서 2일날, 세 번째 다리에서 애옥에 지금 광장시장이에요. 네. 거기서 그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교동입구, 다섯 번째 5일째는 대사동이니까 지금 저 탑골공원 근처.
그다음에 6일째는 어디 종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요 코스를 돌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오늘 가면 그 사람을 만나겠지. 네네네. 이런 이제 고정 팬이 생길 정도가 되는 거죠. 야, 아니 그 정도 기량이면은 그냥 뭐 1인 방송국에 그렇죠.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기량인데 네, 그런 분이 지금 유튜버가 되면은 100만 조회 아주 쉬울 거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이게 그런 분들이 이런 역사적 기록에도 등장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얘기가 너무너무 이게 지금 너무 과몰입했다는 건 지금으로 치자면 막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그런 것까지도 느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다수가 있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몇 없는데 그렇게 네.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신분이 되게 양반이 아니고 양반이 아니라 일반 상민이거나 아니면 서얼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문을 읽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서얼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번듯하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하죠. 그런데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왜 드라마 보면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 네. 그 MBC 드라마 있거든요. 네, 보신 분 많이 계시네요. 거기 보면 그 덕이미, 예. 근데 이제 궁녀들 모아놓고 밤새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전기수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제가 이제 약간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이런 얘기꾼들은 다 대부분 남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성인 덕임이도 그러니까 전기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혹은 남성만 혹은 전기수를 했던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남녀가 서로 안 섞이잖아요. 같은 자리에 안 앉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호기심,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꼭 남자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자들이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런데 남자 전기수를 이렇게 데려오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 당연히 여자 전기수가 있었겠죠. 이 여자 전기수는 그렇겠죠, 이제 진짜. 궁녀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양반집에 출입을 하면서 그 친구들 모아놓고 하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요거는 바깥으로 보이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관찰이 되고 기록이 됐겠지만 여성 전기수는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꼭 기록에 없더라도 우리가 이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청구야담에 나오는 이 업보기는 여자들을 상대로 한 남자 전기수였어요. 그래서 역시 그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답게 좀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추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건이 됐으니까 굳이 기록이 된 거고 아무 일도 없었던 여자 전기수들의 활동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뜨끔해진 게 뭐냐면 예전에 그 교수님 그 강의에서 그 과거에 우리 이제 아픈 역사였던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이 국모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국권이 말이야 막 이러면 이제 분노를 느끼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이익주 교수님이 얘기에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거기서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이 얼마나 평범한 여성들이 얼마나 그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평범한 여성들에 대한 처우나 환경이 처참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전기수는 여성도 있었나요? 라고 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질문을 드린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근데 저는 이 오늘 사연 보내신 분도 여고동창들을 만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저 어릴 때 기억으로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보다는
할머니 옛날 이야기가 좀 더 그렇죠. 친숙해요. 할아버지 옛날 얘기는 거의 없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크리에이터로 전기술을 만일 복원한다면 이거는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여성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얼추 기억나는 것만 해도 왜 그 이제 이민 생활 그 뭐 이제 라이프 스토리라고 하죠. 네.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실물 경제 얘기해 주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이제. 네. 되게 재밌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네. 평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은퇴 시점은 언제였냐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이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셨겠죠. 아무래도 이런 얘기하는 능력을 쉽게 가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건 교육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아주 젊은이는 없겠지만 조선시대에 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은요 이미 그 사회에서 요즘 우리의 한 60대 70대 정도의 역할을 해요. 요즘 60 넘어가도 할아버지 못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 때는 뭐 50 넘어가면 거의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젊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볼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의 얘기는 아주 재미있거나 아주 재미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아주 재미있는 그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 또 노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년 이상의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에 만약에 있었다면 네. 고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또 그 전에 삼국시대 네. 그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수는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조선 후기 이전에는 전기수가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도시가 네. 형성되지 않아서 다른 한편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돈벌이로 하는 전기수만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걸 보람으로 느끼는 사람들, 손자한테 이야기해주는 할머니, 이런 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옛날 이야기들이 구전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네. 네. 그게 단순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옛날 얘기로 이어졌다라기보단 너무 잘 구조화돼 있고 예. 일관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1인 1색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뭔가 이야기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죠. 그걸로 봐서는 이 구전을 계속 해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아마 조선 후기 전기수의 그 원초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도 뭐 고려 그 앞에 삼국시대 뭐 그 이전으로 올라가도 글보다는 말로 전하는 게 훨씬 더 일찍 시작된 거니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단순히 뭐 이제 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동화 같은 이렇게 얕은 수준이라는 표현은 너무 좀 그렇네요. 약간 좀 구조화가 덜 돼 있고 약간 그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들이 됐었겠죠. 그렇게 전기수와 같은 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네. 뭔가 이야기에 이 원형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한 거죠.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대개는 이런 거예요.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막히면 어떻게 임기응변 해가지고 피해 가잖아요. 옛날 이야기가 다 그런 건데 그러면서 조금씩 변형도 되고 추가가 되고 하면서 사람들의 의문을 계속 없애는 쪽으로 이것이 다듬어져 갔을 텐데 그렇게 된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거 뭐 더 고칠 필요 없이 완벽해졌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그 모양대로 전수가 됐겠죠. 생각해 보니까 그 왜 다윈 뭐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이제 인류사에 한 흔적을 남긴 다윈 같은 찰스 다윈 같은 그런 대학자도 사실은 처음에 왜 세계 각지를 탐험하는 배의 이야기꾼으로 탔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전기수였네. 이분도 다윈도 전기수였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생명의 탄생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한 통찰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정말 자기도 뜻하지 않은 곳에 또 다른 통찰이 와서 또 다른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질문. 이 질문도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역사 속의 인물들 중에 수다쟁이가 혹시 있었는지. 사실 전기수라면 수다쟁이는 아니지만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지만 연설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막 호기심 느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수다쟁이라고 불릴 만한, 혹은 달변가라고 불릴 만한, 혹은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뭐 과묵하다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또 인물들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입니다. 오늘 유난히 네. 제가 지금 오늘 제가 궁금한 걸 댓글창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저 질문 받고 언뜻 떠오르는 사람은 네. 박지원이에요. 연암 박지원의 그 글은요. 열하일기는 네. 동시대 다른 사람들의 이 글투하고 달라요. 이 점잖지가 않아요. 점잖지가 않습니까? 네. 네. 요즘 말하는 우리 소설이에요. 소설 같은 글을 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조한테 혼나죠. 그런 문장 쓴다고. 이게 정조의 문체반정이라는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데, 박지원의 글은 정말 박지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하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물론 이제 소설도 있지만, 열하일기를 읽어보면 똑같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의 관찰력은 뛰어나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남들이 안 보는 걸 봅니다. 그게 사실 요즘 나오는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들의 특징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자동차 연비만 보는데 네. 뒷좌석 얼마나 젖혀지나 이런 걸 가지고 네. 또 한 컷 찍고 그쵸? 예. 지금은 좀 흔해졌지만 옛날에는 다 자동차 예를 들어서 얼마나 비싸고 몇 마력인가 얘기할 때 이거 차박하기 좋은 차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게 있는 맞아요. 거죠. 예, 박지원 문장에 그런 게 있어요. 관찰력이 뛰어나고 요것을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 같은 그런 책을 큰 범주로 연행록이라고 하거든요. 연은 북경입니다. 중국 북경에 다녀온 기록이라는 뜻으로 연행록이라고 하고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박지원의 연행록, 이 열하일기만은 남다르다. 이 뭔가 좀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박지원은 만나보면 굉장히 수다스러웠을 것 같아요. 막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네, 그것도 같은 얘기도 막 진짜 요즘 네. 말로는 MSG도 잘 들어가고. 맞아요. 그 박지원이 딱 생각나는데 이건 너무 유명한 분이라 그렇고 정말 수다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관찰력이 좋은 분이실 거다. 네. 좋은 관찰. 이렇게, 심지어는 약간 무심한 관찰도 좋은 관찰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좁히고 난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쓸까, 이런 좁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을 잘 하는 분들 얘기가 재밌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학교 다닐 때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은 아닌데,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친구들이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잘하는데 아마 그 연암 박지원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정조 대왕 임금한테 혼나시기도 하셨다고요? 네. 왕이 혼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왕이 혼낸다고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 국문을 시행하라 이런 거 맨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혼나는 거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혼나는 거 이런 건가요? 일단 말로 혼내는데 네네.
무섭죠. 그 왕한테 아무래도 혼나면 왕인데. 예, 무섭죠. 예, 예. 네. 이 혼이 어디까지 날지 모르니까. 아니,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그 정조께서 왜 심한지대감 우이죠. 네. 심한지대감이랑 왜 밀서 주고받은 네, 거 네. 있잖아요. 되게 막 네. 2009년인가 막 그거 네. 한참 막 정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심한지대감한테 보냈던 그 편지 내에서도 굉장히 그 점잖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거기 네, 한문으로 쭉 쓰다가 갑자기 너네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냐? 이 뒤죽박죽은 한글로 써놨어요. 왜 뭐, 예, 그런 거 뭐. 예, 그러니까 예. 이 느낌을 한문으로 써서는 도무지 생생하게 전달이 안 된다고 예, 생각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조도 사실은 글을 쓸 때 감정을 실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어. 그러면서도 문장은 여기 도가 실려 있어야 되고 정신이 거기 담겨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혼자 점잔을 떨면서 그렇지 않은 박지원에 대해서 이제 혼내기도 하고 뭐 왕이니까 옛날에는 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됐거든요. 네. 아, 그렇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보통 사장님이, 예. 사장님은 약간 그, 속어를 쓰셨는데, 자기가 하면 친근감의 표현이고, 예. 부하 직원들이 하면은 무례한 거고, 뭐 이렇게 가끔 할 때가 있으니까, 그건 권력자이니까. 네.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이 없었겠죠. 박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전기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경을 다녀와서 거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니들 못 가봤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때 당시 네. 사람들이 들으면. 근데 박지원은 네.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이분이 북경을 간 게 아니라 열하를 간 거예요. 열하, 이 청나라 황제 피서 산장이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중국 분위기가 아니라 만주족의 분위기가 있는 새로운 도시예요. 거길 갔더니 라마승하고 판첸 라마하고 청나라 황제가 나란히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뭘 잔치를 했어요. 이게 조선 사신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스님이 어떻게 황제하고 나란히 앉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열하일기에 썼으니 그걸 읽은 조선 사람들은 정말 이런 새로운 정보를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니 이렇게 됐겠죠. 만일 박지원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 얘기를 막 침을 튀어가면서 했으면은 사람들은 혼이 빠졌을 거예요. 그러게요. 왜 예전에 그 어떤 중학교 때 친구가 그때 그 서울랜드가 처음 개장을 했는데 저희 반에서 제일 얘기 잘하는 애랑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이거 개장하는 데 갔다 와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내 말재주로는 자랑할 방법이 네, 없으니까 얘랑 같이 가야 내가 거기 개장할 때 갔다 온 걸 내가 자랑할 수 있다고. 그 친구도 크리에이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 친구는 왜 지금 그 정유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빨리 직업을 또 바꾸라. 모르죠. 그 친구가 또 이제 또 새롭게 또 이제 또 크리에이터의 길을 갈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서 직업이 막 몇 번씩 바뀌는 게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렇습니다.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점점 더 이런 얘기를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 생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거,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만약에 진짜 필요한 일, 해야만 했는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을 오히려 나의 재능과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오히려 호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보는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게 지금 전기수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정조까지 지금 역사를 지금 막 넘나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한 분이 이러셨는데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관찰력을 잘 살린다면요. 자, 그러면 벌써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 오늘 일단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이익주 교수님의 채널입니다. 전부 다 가져가지고 구독하시고요. 네. 정말 제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꼭 확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상의도 안 하고 이익주의 한마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제 만학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이런 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겸 또 오늘 또 조금 더 남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응원 겸 해가지고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저 KHO님 그 사연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 유튜브 방송하시는 거, 유튜버 되시는 거는 뭐 이건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고민하실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늦는다는 게 이제는 없다. 많이 늦는다는 뜻이잖아요. 늦었다, 늦을 만자인데 이젠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도대체 몇 살을 만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네. 자, 그게 없다. 네. 그리고 지금 60, 70대 되신 분들은 한번 10대, 20대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과연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평생을 살았나? 저희 세대는 거의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지금 내가 된 거죠. 지금 나도 모르는 나의 길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 말까 이런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를 오히려 생각을 하실 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 한마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새롭게 찾아보자. 네, 그것이 만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격하게 동의가 되고 네. 그다음에 공감이 되고 왜냐면 이게 저의 인생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의 인생이기도 하는데 사실 60, 70 이때쯤 됐을 때 지금까지는 당신이 해야 되는 일,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일, 돌보는 일, 그리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곱하기 2가 되는 인생에서 남은 못지않게 많이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 이거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성경책에 안 나오더라. 불경에 안 나오더라. 네. 그때는 그렇게 오래 못 사셔가지고 대부분 그 대장장의 자식은 대장장이로 살았고 농부의 자식은 농부의 자식으로 살았고 또 왕의 자식은 또 왕에 준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문을 열어가야 되는 그런 삶들인데요. 오히려 역사에 없는 얘기지만 역사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찾아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얼마 전에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이야기 할머니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이야기 할머니가 뭐냐면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여성 어르신들께서 이제 소중의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아니면 학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는 이런 큰 책도 이제 따로 나와 있어요.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이걸 빅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력이 떨어진 그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또 큰 글자를 양쪽 다 좋아하니까 그 큰 글씨와 그림으로 만들어진 빅북을 펼쳐놓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들려주는데 이게 문구가 무릎 교육의 전통을 되살립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제가 무릎을 진짜 푹 하고 쳤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새로 알아간다는 건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중요한 시간 그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마지막으로 짧게 네. 오늘 소감 한마디만 좀 더 부탁드릴게요. 정말 오늘 만학이라는 주제로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그 만에 해당돼요. 그 KHO님이 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시네요. 그 그런데- 점에서 제가 많이 이제 좀 불편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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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제가 만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네, 네. 갑자기 나도 만년이 됐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섬찟했어요. 그런데 달리 생각할 때 지금까지가 반이었고 지금부터 뭔가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후반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평생 살았는데 앞으로는 연구실 바깥에서 유튜버로 살면 어떨까 하는 네 저를 따라서 한번 용기를 내보시죠. 네. 네,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선배님들이 바로 앞선 걸음에서 이렇게 또 나가주시니까 네, 정말 편합니다. 저도 이제 또 이런 선배님을 보면서 더 많은 자극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클로징 할 때, 이제 마무리할 때 그 좋은 문구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또 이익주 교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선 초기 유학자인 서경덕의 시조로. 야, 이거 역대급이네요. 오늘 지혜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음아, 너는 어찌 매일 젊어 있느냐? 내 몸이 늙으면 너희들 아니 늙겠느냐? 아마도 너를 따라다니다가 남이 웃을까 걱정되노라. 자, 이 시조는 여전히 젊은 마음과 하지만 또 자기의 늙어버린 몸 사이의 괴리를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는 늙음에 대한 한탄이라고 배운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 나이 들어서 제가 다시 보니까 아니죠. 이게 여전히 젊은 나의 마음에 대한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찬양인 것 같고요. 그래서 뛰어난 유학자도 사실 그렇게까지 나와 다른 건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사연 주신 분과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구나. 정말 인간적인 고민을 했고 이렇게 보면 한탄, 또 이렇게 보면 찬양인 그런 감정을 다 느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이가 든다는 거 꽁꽁 숨기지 마시고 오히려 와, 나 이 나이에도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재밌어. 좋은 선배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지금이 제일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한텐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이제 만화 편에서 또 한 분의 또 아주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저희 초대 손님을 모시는데요. 개그맨 이동우님과 함께 이제 11월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개그맨 이동우님은 희귀질환으로 시력을 잃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천인삼종 경기도 나가시고 그리고 뭐 재즈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셔서 이제 음악을 하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이 귀감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동우님과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친구로 부르기에는 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친구라서 또 같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흔쾌히 또 수락을 해줘서 또 의미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스페셜 MC로 이프로님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활발하게 토론과 의견을 내주신 그런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